사실 제 이야기를 누군가 앞에서 꺼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라지겠지 싶었거든요. 남편하고는 36해를 함께 살았고 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 남겨졌고 조용히, 정말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아들은 서울로.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면 그걸로 다행이라 해야 하는 세월이었어요. TV 소리를 켜놔야만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 소음이 없으면 이 집에 기척이란 게 없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혼자 먹는 밥, 혼자 접는 이불, 혼자 켜는 불. 그렇게 사라지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옆집 정분이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자씨, 복지센터 좀 나가봐요. 거기 가면 밥도 주고 노래도 해요. 솔직히 처음엔 귀찮았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었고 내 얘기 꺼내는 것도 겁났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나온다는 말보다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더 마음에 닿더군요. 그래서 모자를 눌러 쓰고 따라갔습니다. 동네 복지센터. 햇빛이 잔잔하게 비치던 마당, 수군대는 노인들, 그리고 내 앞에 귤 하나를 내미는 남자. 처음 뵙네요. 귤 좋아하시나요? 그게 윤태범 씨였어요. 한눈에 봐도 다정하고 말끝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눈 건 10분도 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저는 매일 복지센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와는 함께 차를 마시고 시장도 가고 공원도 걷고 어느 날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그러더군요. 정자씨 남은 인생 혼자 보내지 마요. 우리 같이 가볼래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누가 제 손을 이 나이에 그렇게 따뜻하게 잡아줄 줄 알았겠어요. 그때부터였죠. 제가 다시 살아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건. 근데 말이에요. 삶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복지센터 청소하시던 이숙자 할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그러셨어요. 정자씨 조심하세요. 그 양반 예전에도 김 여사님이랑 가까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 복지센터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 한 장. 그 사람 우리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갔어요. 당하지 마세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건넨 말들이 다 가짜였다는 건. 그날 밤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켜고 복지센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의 아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 인간 우리 엄마 돈 가져갔어요. 경찰에도 갔지만 증거 부족이라더군요. 그 순간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젠틀하고 따뜻하던 사람이 정말 그랬단 말인가. 며칠 후 윤태범 씨와 다시 마주쳤어요. 정자 씨, 왜 연락 안 받으셨어요? 저는 단 한마디만 꺼냈어요. 김 여사님 통장 얘기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당황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못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아들에게 털어놓았더니 바로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따졌고 경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 아직 제 남편이에요. 법적으로 이혼 안 됐어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그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그 뒤로 전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윤태범을 노인 상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복지센터는 술렁였고 기사도 나왔고 여론은 갈렸습니다. 정숙 씨가 너무 민감한 거 아냐? 설령 그랬다 해도 고소까지는. 딸은 말렸고
아들은 처음엔 도와주다가 나중엔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누군가는 끝을 내야 해요. 그렇게 고소는 접수됐고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태범 씨가 마지막으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자리. 그는 말했습니다. 정자 씨,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 게 정자 씨가 내 손 잡아준 그 순간이었어요. 그 말 진심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가장 잔인했어요. 요즘은 혼자 밥을 지어 먹고 TV도 켜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어쩌면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혼자 있음이 고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복지센터에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내가 심었던 튤립이 활짝 폈다고.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자야, 잘 버텼다. 정말 잘 지나왔다. 그렇게 모든 걸 겪고 난 지금 문득 떠오릅니다. 그날 처음으로 복지센터 문을 열던 순간을요. 그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고정자, 올해 65입니다. 남편과 36해를 함께 살았지만 5해 전 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선 밥 짓는 냄새도 TV 소리도 심지어 사람 목소리조차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 하고 딸은 결혼 후 제주로 건너가 정착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안부 문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 하나쯤은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니 익숙해지더군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집안벽이 절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혼자서 보낸 날이 어느새 수백일. 그날도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집 정분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정자씨, 복지센터 나가봐. 노래도 하고 밥도 주고. 사람들 만나면 기운나.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이젠 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정분이 아주머니가 너무도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결국 그 다음 날 모자를 눌러 쓰고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동네 복지센터 앞마당은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구석에 앉아 그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네요. 혹시 귤 좋아하시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작은 귤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윤태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작고 마른 남자. 머리는 조금 벗겨졌지만 정갈한 인상과 작게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내민 귤은 그저 과일 하나였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의 존재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복지센터에 갈 때마다 그는 먼저 저를 찾아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걷는데 같이 나서 보실래요? 그 말 한마디가 낯선 복지센터를 조금씩 편안한 곳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면 내 안에 묻어뒀던 말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우리는 차를 마셨고 노래교실 끝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몇 해 전 부인을 사고로 잃었다고 했고 그 뒤로는 혼자 살며 지내왔다 했죠.
자식 이야기에선 말을 아꼈지만 저도 그러니 굳이 묻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 씨, 우리 남은 날들 조금 덜 외롭게 지낼 순 없을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오래간만에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놀랍고도 낯설고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내 손을 그렇게 따뜻하게 잡아줄 줄 알았겠어요.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TV를 켜지 않고도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삶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미소가 내 삶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를. 윤태범 씨와 복지센터에서 자주 마주치던 시간들이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했고 제 허리가 안 좋은 걸 알고는 버스를 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걷는 게 힘들어지면 큰일이에요. 누가 내 몸을 걱정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졌고 그가 없던 날엔 복지센터가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매주 함께 산책을 했고 시장도 함께 가고 차도 마셨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복지센터 마당에 꽃 심기 봉사가 있었고 둘이 함께 흙을 만지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지센터 청소하던 이숙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구석으로 부르더군요. 정자 씨, 미안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양반 예전에도 여기서 누굴 많이 챙겼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이 앞 골목 살던 김 여사님이 그분이랑 무척 가까웠거든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태범 씨가 그 집에 들락날락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여기선 다들 소문으로만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분 혼자 아닐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 안에 서늘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겨우 소문 하나에 흔들릴 정도로 내가 약했나? 그날 밤 태범 씨와 나눴던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 오래 살았어요. 외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게 제일 큰 위안이죠. 그 말들이 이상하게 너무 익숙하고 매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여기저기서 똑같이 해온 말처럼. 이튿날 복지센터에선 웃음꽃이 폈지만 제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게 다정했지만 그 손길조차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센터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갔어요. 고정자 씨도 당하지 마세요. 정들기 전에 끊으세요. 서체는 삐뚤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맺힌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누구야? 누가 이런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윤태범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윤태범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전화는 계속 울렸고 문자도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복지센터 안 나오시니 걱정됩니다.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 말투는 늘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조차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지? 내가 믿고 싶었던 게 그냥 착각이었을까? 전 복지센터 근처 카페에 앉아 그가 전에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혼자 오래 살았다. 외롭다.
누가 옆에 있어주면 그게 제일 큰 위로다.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잘 짜인 말들이었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켜고 윤태범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복지센터 데스크 아주머니에게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윤태범 씨랑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그 아주머니는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김순예 어르신이랑 자주 다니셨죠. 그분 돌아가신 뒤로 윤 씨도 한동안 안 나오셨고요. 그 이름 익숙했습니다. 김순예. 작년에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신 복지센터 어르신. 그분은 늘 말이 없고 수첩에 자식들 연락처를 적어 다녔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뒤늦게 센터 게시판 옆 작은 추모 코너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김순예 어르신 사진 옆에 붙은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내 엄마 통장에서 230만 원 뺀 놈입니다. 다른 분들 조심하세요. 이게 진짜란 말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젠틀했고 밥 먹을 때 젓가락부터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연기였다면? 저는 그날 밤 복지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김순예 어르신 가족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긴급한 일이라 꼭 말씀드려야 해요. 며칠 뒤 그분의 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송두리째 찢어 놓았습니다. 그 인간 우리 엄마한테 접근해서 가족이랑 사이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보니까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한테 속고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윤태범 씨가 드디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지센터 앞 벤치. 익숙한 장소에서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자 씨, 어디 아프셨어요?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저는 단 한마디만 꺼냈습니다. 김순예 어르신 통장 얘기 알고 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에서 당황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뒤이어 내뱉은 말은 그와 나 사이에 있던 모든 감정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다시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당신 방식이었군요. 사람한테 스며드는 방식. 잠깐만요. 그건 오해야. 정자 씨, 나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요? 그 말 김순예 어르신한테도 했겠죠?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애정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윤태범 씨와의 대면 이후 저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고 복지센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제 모습이 참 우습더군요. 얼마 전까진 그 사람 생각에 설레었는데 지금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대체 뭘 믿은 걸까? 며칠 뒤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복지센터 안 나가? 아줌마들이 이상한 얘기하던데. 망설이다가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직도 연락 와. 그건 아니야. 안 받아. 그 인간 김 여사님 돈도 가져갔다면서 엄마는 그런 사람한테 뭘 믿고 마음을 줬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창피했어요.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 직접 찾아가서 말할 거야. 우리 엄마 건드린 값 치르게 해야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복지센터로 향했고 그날 밤
센터 앞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윤태범, 나와. 우리 엄마한테 뭐 했는지 말해봐. 말리는 사람들 사이로 윤태범 씨가 나타났고 아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오해입니다. 전 정말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요? 통장 비우는 게 진심이에요? 여기 어르신들 상대로 뭐 노리는 거예요? 소라는 결국 경찰까지 오며 진정됐지만 그 사건 이후 복지센터에서 그 남자를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그 목소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근데 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는 거랑 남의 마음 가지고 논 건 다른 일이에요. 정숙 씨가 믿어준 게 전부였어요. 그거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 불쌍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 저는 더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상속재산 관련 위임장을 폐기했고 4명의로 된 보험 수익자 전부 자식들로 바꿨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몇 주 전 제가 그를 믿고 바꾸려 했던 것들이 전부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걸. 그날 이후로 윤태범 씨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지센터도 한동안 조용했고 아들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지만 어딘가에 남아있는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센터 식당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자 씨, 그 사람 요 며칠 부산에서 봤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기서도 어르신들이랑 뭘 한다던데요. 부산? 거기까지 간 걸까? 그 말이 머리에 맴돌던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정숙 씨, 윤태범 씨랑 어떤 사이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가까운 사이였다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이혼 안 했어요. 법적으로 지금도 제 남편이에요. 뭐라고요? 그 인간이랑 30년 넘게 살았어요.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제가 뒷바라지 했죠. 근데 그 인간 그 후로 연락 끊고 사라졌어요. 그 이름으로 사기치고 다닌다는 얘기 이제야 알았네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가 법적으로도 여전히 유부남이었다는 것. 그럼 나한테 했던 말들 전부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통장 비우진 않았어요? 그 인간 이번에도 돈 때문에 다가간 걸지도 몰라요. 저 그 사람 고소할 겁니다. 그 전화를 끊고 저는 복지센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김순례 어르신 유가족 연락처를 다시 물었고 또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조용히 연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3명의 어르신이 그 남자와 가까이 지냈고 그 후 통장 일부가 인출되거나 보험 수익자가 변경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누군가는 끝을 내야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간 남아있던 문자, 쪽지, 보험 관련 상담 내역, 복지센터 방문 일지까지 모아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순례 어르신의 아들,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윤태범을 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뒤 윤태범 씨는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사기 혐의 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자 그가 살던 고시원 주소도 뒤늦게 밝혀졌고 언론에도 작은 기사로 실렸습니다. 노인 대상 의심 연애 사건 복지센터 중심 남성 고소당해. 사진은 없었지만 이 기사는 복지센터 어르신들 사이에 폭탄처럼 퍼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그 사람 나한텐 그렇게 친절했는데 설마 했더니 진짜였네. 하지만 반응은 그리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너무 민감한 거 아냐? 설령 그랬다 해도 고소까지는 너무한 거지. 저를 두고 피해자냐 예민한 사람이냐로 갈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기사까지 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당한 건 괜찮고 그 사람 체면 구긴 건 안쓰럽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너무 지치실까 봐. 이쯤에서 멈추면 다음 피해자는 누구일까? 며칠 뒤 아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이미 벌어진 일이고 기사까지 나서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창피하니? 넌 내 엄마가 사기당한 게 그렇게 부끄러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야 하냐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나는 내가 겪은 걸 없던 일로 만들고 싶지 않아. 누가 그 사람한테 또 마음을 주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어. 아들은 입을 다물었고 그날 이후 자식들과의 통화는 더 줄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눈을 피했고 누구는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 그때 말 못했던 게 아직도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태범 씨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예정입니다. 윤태범 씨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전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그가 떠난 복지센터는 조용했고 누군가 그를 다시 이야기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죠. 그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태범 씨가 조사 말미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서 대면실. 작은 테이블 너머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두 손을 꼼꼼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내 손잡아줄 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 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말 김 여사님한테도 했던 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분도 외로우셨고 저도 그 외로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말들이 습관적 사기였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을 가장한 진심이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진심이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울게 했어요? 그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모르겠다. 괜찮은지도 아닌지도. 창밖엔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 노을이 쓸쓸했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가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란 단어는 상대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저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윤태범 씨와 마지막으로 대면한 날 이후 저는 다시 복지센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도 가지 않고 그가 머물던 벤치 앞을 일부러 피해서 걸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거리, 함께 마시던 커피 자판기, 함께 웃던 탁자.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박힌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과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 자주 안부를 물었고 아들은 한동안 조용하다가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그땐 미안했어요. 엄마 마음 내가 좀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이젠 괜찮아. 엄마가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온 것 같아. 가끔은 그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정숙 씨, 우리 나이엔 사랑보다는 곁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 말이 이젠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미움도 그리움도 아닌 그저 하루를 살아낸 기억뿐입니다. 오늘은 밥을 했습니다. 된장국에 애호박을 넣고 반찬은 멸치볶음 하나. TV는 꺼진 채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날, 그런 날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밖엔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 노을이 쓸쓸했지만 지금은 그냥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색깔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다 마친 지금 저는 다시 고정자라는 이름을 조금 더 가볍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가 잘 버텼다. 잘 지나왔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그 사람의 모습은 이젠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복지센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추억이자 상처였고 무언가를 놓고 나온 공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미웠던 기억보다 제가 웃었던 순간들이 더 먼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따뜻하던 손, 벤치에 같이 앉아 나눴던 귤 한 조각. 그 사람도 어쩌면 외로움에 지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다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화상통화를 걸어왔고 아들은 조용히 반찬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같이 김치 담글래요? 그래, 그거 좋지.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 좀 나겠네. 봄이 왔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유난히 빨리 피었습니다. 복지센터 대신 저는 동네 작은 공원을 걷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 함께 걸었던 시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조금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센터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올해 봄 어르신이 함께 심으셨던 튤립이 활짝 폈습니다. 작은 카드에는 그날 심었던 꽃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곁엔 이름 없는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그 자리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잘 버텼다. 이제 조금씩 살아가 보자. 노을이 또 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빛으로 느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